학은 항상 어디에 앉습니까? 학은 나무 위에 앉는 새가 아니에요. 먹는 거 새가 그렇게 뭐 가려 앉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나무 앉는 새 아무 데나 팍팍 앉아야지 힘든데 그 소나무 아니면 안 앉고 얘기가 되냐고. 갈 길이 멀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현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민화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그래도 이거 민화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글이 이것도 민화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모르게 자기가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화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거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민화인 거야? 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을 민화라고 지금 옛날 민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민화다운 그림인 것인가? 그러면은 반드시 그 옛날 민화를 똑같이 모사하는 것만이 민화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민화가 가진 그 과제가 여러 가지지만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화라는 그림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라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민화라는 그림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민화라는 그림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21세기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옛날처럼 계급사회가 해체되는 기도 아니고 무슨 상공업이 갑자기 무슨 없었던 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전혀 그런 그림들을 필요로 했던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림을 다시 불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민화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골동품이잖아요. 옛날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어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화는 골동품이잖아요. 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그림들을 21세기에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작업이 어떻게 쉽겠어요? 시대적인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화석화되고 골동품으로 존재하는 그림들을 오늘의 시대의 그림에 오늘의 시대에 걸맞는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민화가 가진 조형적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그 전통 과정을 그대로 충실히 모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기회가 되면은 뭔가 민화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으면서도 나의 뜻과 개성에 있는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민화계는 이 두 가지 방향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민화를 성실하게 모사를 해서 되살리는 거, 우리가 잘 보지 못했고 화석화된 그림을 아주 생생한 컬러로 되살려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 민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나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또 하나는 이 그림을 어떻게든지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 또한 저는 두 개 다 소중하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향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열의 문제라든가 그게 아니라 작가의 선택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 나쁘고 좋고 있는 게 아니라 하면 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민화라는 그림이 어떤 조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민화라는 그림, 민화적인 그림이라는 게 거기 거북이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이래야만 민화적인, 뭘 안 나오고 이러면 다 민화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모란도가 아니라 그냥 모란 그림인 거지. 미나의 모란도가 아니라 모란 그림인 거예요. 그 책가도가 아니라 그냥 책 그림, 책을 그린 그림 이런 것이 있잖아요. 화조도가 아니라 그냥 꽃 그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그런데 이게 그냥 꽃 그림이 아닌 화조도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화가 가진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이러한 민화가 이런 조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조형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민화적인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름을 몇 명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유명한 우리나라 한국 화가들의 대부분이 민화에서 차용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민화에서 나오는 도상적인 특징들을 차용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다른 것은 뭐냐면 민화를 매일매일 그리는 사람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민화의 어떤 독특한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자신의 그림에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굉장히 풍부하게 가다듬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민화가 현대 미술에 차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뭡니까? 민화를 베이스로 이 민화를 베이스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무슨 그런 그 욕심을 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리는 민화가 조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누구에게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민화를 매일 그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민화가 그럼 다른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 한마디도 얘기 못하면 그렇잖아. 모란도 있고 것이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에 대한 조형적인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것은 기존에 발표된 저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기존에 발표된 많지는 않아요. 한두 편의 문헌을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교환을 만드는 건데 한 6, 7가지, 9가지로 했지만 중복되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짧게 조형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입니다. 민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동양의 전통 사상에는 색에도 방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 쓰죠. 그게 뭐냐면은 좌가 원래는 용인데, 근데 그쪽에 왼쪽의 색깔은 뭐예요? 청색이에요. 그래서 청룡이 되는 거야. 오른쪽의 색깔은 뭐냐면 흰색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을 주관하는 동물이 바로 뭐예요? 호랑이인 거야. 그래서 백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남쪽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쪽에 이제 작이라고 하는 새라고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걔는 그래서 주작이 되는 거야. 북쪽은 뭡니까? 겨울이고 북쪽이야. 이게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현무가 되는 거야. 현자가 거머리 현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방위에도 그렇고 색깔에도 다 이게 다 있는 거야. 지금도 무슨 빨간 원숭이 그러면 원숭이가 빨간 게 아니라 그 해가 원래 뭡니까? 빨간색의 해인 거야. 거기에 마침 또 원숭이 해가 겹쳐 있으면은 걔가 빨간 원숭이가 되는 거고 파란 말이 되는 거지 원래 빨간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런 방위가 그리고 가운데가 뭡니까? 중앙이 황색이에요. 노란색. 쉽게 보면은 빨로파 이게 서양적인 의미에서 삼원색에다가 흑백이 합쳐진 게 이게 오방색이에요. 그래서 이 오방색을 중심으로 동양의 색깔을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금 말한 색깔들이 가진 것이 굉장히 원색이잖아요. 원색이기 때문에 강렬해요. 이런 그림들을 이제 물론 색깔이 다양하지 않은 탓도 있었어요. 색채가 지금처럼 물감이 막 다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연 안료들은요
원래는 혼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채 써보시면 알겠지만 석채는 거기다가 뭐 이색과 저 돌가루끼리 섞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거기는 그라데이션이 가령 뭐 입자가 돌을 가를 때 입자가 고울수록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굵을수록 강해지는 거지, 명도가. 그러면 아주 군청과 같이 아주 파란색은 입자가 굵어요. 근데 이걸 갈고 또 갈고 하면 나중에 하늘색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석채는 한 세트가 있잖아요. 색이 10가지 그라데이션으로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그 색을 조합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는 강렬한 색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원색은 장식성이 강한 치장용 그림의 특징이에요. 이게 먹색 같은 건 지금도 보면 장식성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고상하게 어떤 그런 걸 즐긴 모르지만 집안을 장식하고 뭐 이런 장식 그림은 일단 색깔이 있어요. 특히 서민들의 감성에 볼 때는요, 그 무중충한 검은색 이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선비의 정신 이런 건데 그 선비 정신은 자기랑 관계도 없고, 선비도 아닌데 뭔 놈에. 그러니까 비비드한 아주 원색을 즐겨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 지식인 사회에 유행했던 수묵화나 무늬화는 다른 그 개념이었던 거예요. 아주 원색의 강렬한 색깔을 많이 썼던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그림들 보면은 얼마나 색깔이 화려합니까? 네? 색깔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네? 녹색과 아주 그 컬러풀한 향연이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광통교 아까 말했던 서울 광교에 그 당시에는 그 운종가라 그래서 광통교부터 저기 종로까지 전부 다 시장이었어요. 예? 관어상인들이 시장이었었는데 그 시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그림 시장이 크게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수많은 그림들이 팔렸는데 20세기 초에 서양의 여행가나 무슨 뭐 학자, 뭐 민속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요. 한국의 민속을 연구하면서 그 광통교 서화시장에서 그림을 삽니다. 되게 싸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따가 김해박물관 이런 데다가 그거를 기증을 하는 거야. 뭐 버나도라든가 무슨 로제티 이런 사람들이 카를로 로제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이제 이 발표회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런 그림이었어, 이런 그림. 이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도식적이죠. 문양도 그렇게 궁중화처럼 섬세하지 않아요. 문양처럼 돼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아주 단출하게 그렸어요, 다. 꽃 같은 것도. 확실히. 이건 굉장히 도식화되어 있고 도안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광통교 소화시장에 팔렸던 20세기 초반에 민화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식의 그림들은 지금 국내에는 많이 떠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희한해요. 다만 이것이 이제 되게 비싸지 않고 우리도 뭐 해외 여행 가면 뭐 길거리 그림 사잖아. 별로 안 비싸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림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미니품 정도로 생각을 산 거겠지. 근데 이런 그림인데 이 특징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색깔이 화려하잖아. 민화의 그 화려한 색깔은요, 현대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원색은 촌스럽다고 생각해, 일반 미술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약간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부 현대 민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원색을 피하고 은은한 색깔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만 원래 민화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요? 강렬한 색깔이에요. 원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대 민화 볼 때 너무 색깔이 본인들은 은은하고 우아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흐리멍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전부 다 원색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민화의 조형적인 특징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막 그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화려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것들이 민화의 본령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제대로
정말 후대의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나 20세기 초나 19세기 후반의 민화들은 다 색깔이 강렬합니다. 근데 다만 이 민화가들이 쓴 그 물감은요,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옛날에 무슨 튜브 물감이 있었던 거 아니고 석체는 일부만 썼던 것이고요. 유기 물감들, 빛바래고 이런 것들은요, 뭐를 썼는지는 잘 몰라요. 일부 뭐 그 염료를 쓰였던 거지, 이 염색할 때 쓰였던 뭐 치자라든가 쪽,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모르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 이제 서민 화가들이 자기들이 막 개발해서 쓰는 것도 많아요. 막 앞에 있는 뭐 저 꽃 같은 거 잡아다가 찧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려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이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적이지가 않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뜻그림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 자체가 뜻을 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그냥 얘가 호랑이구나, 소나무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게 용납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화의 어떤 그 서민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상을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해방되는 거예요. 호랑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도 돼. 그게 호랑이인 것만 알면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인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현대 미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현대 작가의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면 제가 더 이제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이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가해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얼굴 보세요. 얘 무서워요, 이거? 이게 뭐하는 호랑이인지 모르잖아, 이거. 사실적이지 않아요. 호랑이가 뭐 이렇게 생겨. 말이 안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얘가 호랑이라는 이 언론문이 기타 등등으로 봐갖고 얘가 호랑이이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더해잖아, 더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편하게 그렸습니까? 여러분, 연꽃 그리는 게 이 정도라면 아무나 다 아직 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연습할 거 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저렇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척 보면은 저게 뭔지 알아요. 연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꽃 아닌 것 같아요? 연꽃이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려도 우리는 연꽃인 걸 알아요. 근데 저렇게 그려도 돼. 왜? 연꽃인지 아니까. 저게 연꽃하고 비슷할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거북이도 뭐 이게 이런 데가 여기 색동 거북이가 어딨어. 근데도 지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거북이를 본 적도 없는 거죠. 어디 그림 보고 대충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얘가 거북이라는 거는 알아요. 이 정도만 그래도 거북이라는 거 아는 거야. 민화는 딱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도 그림은 나 그림 못 그린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그려가고 심지어 팔어.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창작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 없어. 멋대로 그래. 그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게 민화의 정신이거든. 속성이고. 사슴 그린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사슴 나는 본 적이 없어. 십장생도를 그렇게 봐도 이런 사슴은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정면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괴석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그리고 여기는 이 새가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는 거야. 좌우전 새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가령 정물화를 그렸는데 서양화의 경우에는 같은 접시에 석류와 참외가 같이 있다. 이런 거는 점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석류는 늦가을에나 막 터지는 거고 참외는 여름 과일이란 말이야. 그 얘들이 뭐 특히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무슨 뭐 별다른 게 없은 시절에 한 접시에 같이 담겨 있을 확률은 전혀 없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한 그림에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민물에 사는 물고기랑 같이 어울려 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그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림인데 미나에서는 이런 정도의 일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여기 똑같아. 소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타당성이 있거나 논리적이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연화장에도 많이 읽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학이고, 학은 항상 어디에 앉습니까? 소나무에 앉아야 돼요. 소나무에 저 학이 무슨 뭐 대나무나 사과나무에 앉고 이런 그런 미나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상투적이라는 거예요. 학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소나무에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동물학에서 보면은요, 학은 나무 위에 앉는 새가 아니에요. 저게, 학은 그 나무 위에 앉고 그런 새가 아니에요, 학은. 너무 무겁대, 얘가. 그리고 이 발톱의 구조가 이게 나무까지를 움켜쥘 수가 없게 돼 있대요. 이거는 논문으로 다 밝혀진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쟤는 한사코 나무에 앉아있고, 그것도 다른 나무는 안 앉아. 소나무에만 앉아요. 뭔 놈을 제가 그렇게 뭐 가려 앉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무 앉는 사람 아무 데나 팍팍 앉아야지 힘든데, 그 소나무 아니면 안 앉고 얘기가 되냐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그려야 했을까요? 왜? 얘는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여기만 돼야 돼. 왜? 이 둘 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수만년, 송수천년, 학수만년. 그러니까 소나무의 수령은 천년이고 학은 만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사는 소나무하고 만년 사는 학이 같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갖고 무지무지하게 오래 사십시오라는 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건 대체로 뭡니까? 노인들 환갑이나 이럴 때 선물로 주거나 그 노인들 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척 보면 알았는데 요즘은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야. 태반은 몰라요. 여러분도 화조도, 이번에 잘못하면 제가 화조도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책가도를 했었기 때문에 화조도로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낫겠다 싶어 한 거예요. 화조도가 여러분 그냥 꽃 그림인 것 같지만요, 이쁜 꽃 그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 꽃이나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지 이쁘다고 화조도가 아니에요. 화조도에 등장하게 되어 있는 꽃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무 꽃이나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수국이 아름다워, 이거 그리면 그냥 꽃 그림이라니까 그 화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 하나하나가 꽃 그림이 아름다운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다 길상화인 거예요. 지금처럼 뜻을 나타내는 거야. 백두조는 아무튼 그래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이런 그림은요, 이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뜻이야. 이 바위는 이 자체가 뭡니까? 수석은 장수를 나타내는 거야. 축수를 나타내는 거야. 양귀비꽃, 이거는 이 농봉, 그러니까 그 관리들의 월급 받는 거 나타내는 거야. 나비, 장수, 페랭이꽃, 제비꽃, 장수. 그리고 그 투구벌레 이런 거는 또 출세. 이 그림이 그냥 아름다운 꽃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완전히 아주 견고한 상징, 이게 화조도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상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 또 있는 거야. 학은 소나무에 앉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바닷가를 거니는 새도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해수욕장 가고 학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얘가 왜 바닷가에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모래사장을 막 거닐고 있잖아. 이게 막 파도가 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그림 왜 그렸냐 이거지. 자, 이거는 여기서의 학은 또 장수가 아니야. 일품조라. 우리가 뭐가 굉장히 멋있으면 일품이야 이런 말 아니야. 그 일품이 뭐냐면은 으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정일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신 정일품, 영의정의 관복의 이 가슴의 흉배에는 모르고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관 같으면은 백호,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 일품자, 새 중에 아주 1등이에요, 얘가. 일품. 그리고 이 파도는 조라고 읽어요, 조. 근데 원래 파도,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이 그러잖아. 그 조자인데 이거를 조정할 때 당대의 조정에서 할 때, 이때의 조자랑 같이 읽어요. 우리가 박쥐를 편복인데 그거를 그냥 복자로 읽기 때문에
박쥐를 막 5개 그려놓으면 그게 오복이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 조자를 음이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때 조자로 읽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여기 영지처럼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 해당마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당자로 읽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당대이 조정해서 일품 벼슬을 하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딱 과거 시험에 딱 붙어갖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한테 딱 선물을 하면은 그렇군 이렇게 아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갖고 모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기 이런데. 근데 그런 거는 미나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얘들이 합쳐져 갖고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보면 이거 물속이에요. 뭐 물속인지 아니면 바깥인지 그냥 모르겠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단순화. 왜? 이거는 자기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잘 못 그리니까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단순화시켜갖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사람 졸라맨이라고 알아요? 졸라맨. 사람 머리 동그랗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사람 그렇게 그리잖아요. 이 선 몇 개만 가지고. 이게 바로 그 단순화의 예야. 이 모습을 단순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스타일로 복잡한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못 그리는 자기도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대상을 단순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못 그렸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미나를 그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 연잎을 뭐 이렇게 그려. 동그라미 2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뭐 연꽃 잎새 그리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연잎도 그냥 이렇게. 근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에 뭘로 알아요, 이거? 연꽃인지 알잖아. 연꽃은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 연화도 그려보셨잖아요. 연화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선을 이렇게. 저는 그림 못 그리는데 옆에서 보면은 엄청난 공력이더라고요. 그 선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거 얼마나 편해. 색연필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괴석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태점 그리고, 거기다 녹색도 섞고 뭐 해갖고, 근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 그리잖아요. 물감도 이제 많이 안 쓰고 이렇게 군데군데 써갖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바위 모양을. 진짜 어려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총석정 그림은요. 겸재정선도 그리고 김홍도도 그렸는데 이 바위가 중층으로 쌓여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관인데 그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대충 뭐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림 솜씨는 저 위에 있는 배 이런 거 그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다 그림 못 그려요. 이제 뭐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려요. 저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바위가 중층으로 쌓여진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그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나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금에서는 이제 궁중화, 미나의 텍스트가 되었던 궁중화를 갖고 연습을 하지만 진짜 미나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린 그 미나를 보고 궁중화를 보고 어떻게 자기식을 소화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미나의 조형적으로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거 아까 봤죠? 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소나무를 이게 보세요. 나중에 가면은요, 이 그 시골서 그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이 부분을 이 소나무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리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장을 찍었어. 도장.
근데 그 도장을 무슨 나무로 정게 생긴 게 아니라 무나 홍당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찍어갖고 그냥 퍽 찍었어. 그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점 봤어요. 제 논문에도 나와 있어. 예, 그런 그 부분적인 판화 기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자기도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소위 단순화. 그 다음에 구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도가 단순해. 당연하죠.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서툴면 복잡한 구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소위 단순 구도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회화에서도요, 이 단순 구도, 그게 지나치게 막 많은 걸 집어넣고 복잡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한 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 회화에서는 대칭구도 같은 거 쓰면은 그림 교육 못 받은 되게 유치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황금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진을 찍을 때도 가로 찍는데 사람 정 가운데 탁 지금 이게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증명사진 찍는 거잖아. 약간 여백을 남겨놓고.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뭐냐면은 안정감과 통일감이 있어갖고 장점이 많아. 어설프게 이상한 구도를, 아슬아슬한 구도를 취해갖고 그림을 망치는 것보다는 이런 정중앙에 놓고 대칭 구도를 취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칭 구도라든가 단순 구도는요, 옛날 민화뿐만이 아니라 옛날 고미술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예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 이 건물을 보시면요, 저 가운데 정중앙선을 세우면 그대로 완전히 좌우 대칭이에요. 딱 맞는 거야. 모든 게 다 맞아요. 밑에서부터 다 맞는 거죠. 여기 풍계석,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계단, 그리고 다석한 데 있는 문, 양쪽에 있는 이 모양이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그림도 뭡니까? 1호로봉도가 바로 뭐예요? 정확한 좌우 대칭이잖아요. 이게 가운데 기준선을 세워놓으면은, 여기 기준선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양쪽에 똑같은 소나무, 양쪽에 해와 달, 산, 다 완벽하잖아. 이것이 저 안에 들어가고 완벽한 왕의 권위와 안정감, 이걸 나타내는, 이게 이제 전통 미술에서의 대칭구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서울에 가면 배제학당 자리가 이제 이전을 했어. 그래서 근데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1900년대 건물이죠. 우리나라 근대기에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의 그림이란 말이야. 20세기 초인데, 르네상스식 건물이잖아요. 완전히 좌우 대칭이 딱 똑같아. 서양에도 이래요. 이런 대칭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민화에는 이러한 대칭 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대칭 구도와 3단 구도, 3단 구도, 이게 단순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거 제주 문자도 중에서 제주 문자도예요. 여러분, 문자도는요, 또 나중에 문자도만 갖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지방색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문자, 특히 효제 문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우리가 가장 보는 게 강원도 문자도예요. 강원도 문자도, 경상도 문자도도 있어. 그리고 제주 문자도도 있는데, 제일 지방색이 강한 게 제주 문자도예요. 제주 문자도는 보통 문자도가 다 3단 구도예요. 그런데 얘들은 완전히 이렇게 잘라갖고 선을 이렇게 다 줘갖고 3단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 가운데의 글자들은요, 여기 보통 강원도 문자도나 경상도 문자도는 다 까만색으로 칠해요. 까만색으로 칠하고 그 안에다가 그림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까만색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이 가운데 이 색칠 안 하고 이런 무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붓끝이 이렇게 딱 삐침이라 그러나,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 뭐처럼 보여요, 이게? 새의 부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조두라고 그러죠? 여기 다 그래. 여기도? 여기 완전히 여기는 이렇게 벌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보면은, 제주 문자도 이렇게 나와야 돼. 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래는, 밑에는 이제 이 물고기 같이 제주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위랄지 물고기랄지 이런 게 막 나와. 나무도 막 나와. 식물들이. 저 위에는 사당이에요, 사당. 왜 이제 바닷가에는 이런 많잖아요. 점치는데 사당이 많잖아. 이런 그림이 가죠. 제주 문자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제주 문자도가 대표적인 3단 구도예요. 3단 구도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연꽃 그림도 보면은 이것도 뭡니까? 바로 3단 구도죠. 기본적으로 3단 구도면서 또 기준선을 채우면 좌우 대칭 구도가 돼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완전히 되게 유치찬란하잖아.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고 저 꽃마다 나비가 색깔 있고 저런 나비도 보면은 정말 쉽게 그리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 저기 그 나비 그림의 명수가 누가 있어요? 예? 남계우 있잖아, 그죠? 남계우 나비랑 비교하면 좀 나비라고 할 수도 없지. 네, 저렇게 그림. 단순화예요, 저게 단순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단순화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화도 보이지만 구도에 관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세 개의 대칭 구도이면서 상승 구도로 3단 구도 이렇게 단순한. 근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옆에는요, 이거 삼국지 연희도야. 삼국지 연희도를 그리면서 전쟁 그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해요. 이건 아마 깃발이 있고 저기 뭐 제사 짓는 거 돼 있는 걸로 봐서 얘가 제갈공명으로 보여. 제갈공명이 이제 동남풍을 불고 있는 게 적벽대전을 앞두고, 그리고 있고 여기서는 이 오나라 군사들이 이제 제갈공명을 잡으려고 딱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갈공명이 탈출하면 데려가려고 조자룡인지 관운지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이 그 구도를 정확히 3단 구도를 딱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그림을 아주 단순한 구도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동남풍이 불어갖고 적벽대전이 시작된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도 3단 구도예요. 이 적벽대전 같은 큰 전투 장면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거 나중에 지금 조선민화박물관에 있는 누가 그린 거였어요? 최용신이 그린 삼국지 연희도 있어요. 엄청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최용신은 궁중화가예요. 도화서 1급 도화서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렸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3등분 해갖고 위에서 화살 막 쏘면은 애들이 막 맞고 죽어. 적벽대지 불도 나는 거야. 그리고 막 목이 잘려갖고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 이런 것들이 민화 작가들의 감성이에요. 근데 단순 구도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다시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시점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그 서양의 원근법이라는 거는 그 일점 투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그 소시점이 있잖아요. 그림이 쭉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근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시점이 하나이면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근법에서는 내가 기준이야. 내 보는 놈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먼 거, 가까운 거, 그리고 내가 봐서 안 보이는 거는 안 그리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안 보이는 걸 그리면은 괴상한 그림이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 뒤에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비녀를 꽂았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거를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도 그려야 될 것 같아갖고 어딘가에 그려놓으면 그건 괴물이 되잖아. 그 괴물처럼 그리는 게 바로 이제 피카소 그림 같은 거예요. 옆모습도 앞에다 그리고 뒷모습도 앞에다 그리고. 그런데 서양은 그게 이제 피카소 시대에 와서 된 건 했는데, 물론 입체파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피카소에 앞서서 이런 얘기 할 거는 전혀 없는 거야. 어쨌든 관물,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입장과 견해가 서양과 달랐던 거예요. 가령 자, 이 그 겸재의 금강전도라는 거 있죠. 여러분 보셨죠? 금강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자가 뭐예요? 전체라는 뜻이야. 근데 전도를 어떻게 그려? 자기가 금강산 전체를 어떻게 봐? 겸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나 위에? 그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서양에는 무슨 알프스 전도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잖아.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건, 볼 수 없는 건 안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겸재정서는 자기가 금강산 꼭대기에도 다 올라봤다는 그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높은 데서 본 것 같이 자신만만하게 전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물감을 가지고 산 기슭에 가갖고 딱 산을 그리면 자기가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동양의 수묵화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열흘이나 일주일쯤 산을 막 돌아다녀요.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보고 스케치는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눈을 치크시 감고 봤던 걸 갖다가 하면서 자기가 봤던 웅장한 폭포도 그리고 온갖 걸 다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는 결코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다 합쳐져 있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안 봤다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본 거니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는 거예요. 그 시점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봐서 안 보인다 그래갖고 그거를 안 보이게 그리면 안 돼. 왜? 있는 거고 중요한 거야. 여건근법도 사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건근법은요, 민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남북조 시대의 그림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동양적인 사고예요, 그게. 사실은. 관물 태도가. 자, 근데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달라. 여러분, 이 그림이, 보시면, 이건 중국 그림이에요. 송나라 때 곽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이런 조춘도, 이런 봄의 산하를 그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송대 초에 있던 산수화의 하나의 전범처럼 돼 있던 거예요. 소위 그 거비산수라 그래서 산 하나를 아주 화면의 정중앙에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야. 사람이 있어요. 이 초기 그림에는요, 이 자연이 중심이고 사람은 아주 부속물에 불과한 거야. 그 나중에 시대가 가면서 사람이 점점 커지고 얘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소경 인물 산수화라는 게 나와요. 사람의 소경, 그림이 작고 인물이 제대로 나오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기 그림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앞부분이 일단 보면은 이게 위로 웅장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래서부터 위로 봤다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쯤에서 1차적으로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여기의 모습이 이렇게 자세히 보일 수가 있나? 밑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옆에서 본 것처럼 제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저 마찬가지요. 그런데 더욱이 그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이쪽에 보면은 폭포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 그림은 여기서 봐서는 그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이 그림은 어디서 봤어요? 이쪽쯤에서 봤을 거야. 근데 이쪽에서 봤으면은 여기는 전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의 시점이 다 수십 개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점 소실랑 다른 거예요. 응? 원근법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한국 그림에 적용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 그림인 거예요. 이것도 이 바위의 이 절벽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표현된 걸 봐서 최소한 여기나 아니면 배 여기서 이게 봐서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봤다면 이 정자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 그림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릴 수 있나요? 이거는 여기서 봐야 돼. 이렇게 시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정선의 그림이잖아요. 정선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폭포가 이렇게 웅장하게 내리고 있는 걸 봐서도 이것도 밑에서 본 걸밖에 볼 수 없는데 밑에 있으면 이런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릴 수가 없죠. 더욱이 이 꼭대기 하나 넘어가서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 못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점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러한 전통들이 민화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민화에는 더욱더 아주 심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이거 일개의 그림인데 요거는 좀 거꾸로 돼 있는데 거꾸로 잘못된 거. 근데 여기 일단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시점이 이 사람들 다 뒷모습이잖아요. 이게 의개 그림인데 뒷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쪽에서 본 거잖아. 그 뒷모습만 보이는데 이래가지고는 얘들 얼굴은 평생 못 보네. 그 어떻게 이 옆에는 또 어떻게 돼? 어디서 바라본 거야? 여기서 바라본 거야. 여기서 옆모습. 얘들도 다 말아 엉덩이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도 원래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말아 엉덩이만 보여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쪽에서 본 거야. 이쪽에서. 그게 여기서 이렇게 시점을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단순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내가 중심이 돼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고 방식의 차이지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동양이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게 아까 그 곽희의 조춘도 같은 게 11세기, 10세기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 정도가 그 서양화의 그 시기의 그림 보면은 한심해요. 사실은 잽이 안 돼. 그림의 회화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근데 오늘날 결국은 이제 이 근대 교육이 서양식 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거꾸로 됐는데 마찬가지야. 거꾸로 되거나 바로 되거나 간에. 집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쪽에서 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얘는 또 뭐야? 얘는 이쪽으로 누워. 이쪽으로. 저것도 마찬가지야. 위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책가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역원근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시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가 보이려면 이쪽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이쪽에서 본 거는 다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위에서 봐야지 위에 것도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시각이 또 이쪽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쪽에서 봐야지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거리에서도 그런 어떤 시점에 아주 변화무쌍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야. 이게 다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이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유일하게 민화가 되게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되게 평면적인 그림인데 유일하게 입체감을 내려고 노력한 화목이 바로 책거리. 그 중에서도 뭡니까? 궁중한 책가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저 위에 천장이 드러나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이 밑에서 봐야 되겠지. 근데 이 밑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일까요? 이건 서서 봐야 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면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또 이건 또 뭐냐고, 이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거리도 왔다 갔다. 시점이 다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서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림 개념을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면.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칙대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은 뭡니까? 보는 사람이 감동하면 되는 거잖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근감과 비례감이 무시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크기라든가 또는 원근 관계 같은 게 무시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도 굉장히 흔한 그림이죠. 많이 보는 그림인데 사실은 이런 정도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원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과 그림상으로 보면은요, 이게 물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바위와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새의 크기나 여기 있는 새의 크기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더 뒤에 있는 꽃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원근에 대한 거라든가 크기가 현실적인 그 어떤 그 크기, 꽃과 새의 크기 비율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궁중한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민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민화가 그렸으니까. 여기 마찬가지. 호랑이가 지나치게 크잖아요. 이게 원근법도 아닌 것이. 예? 호랑이가 압도적으로 크고 모란도 무지무지 크잖아. 모란이 이렇게 큰데 새는 요만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이게 뭐야. 아주 가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가 크고 뭐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시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어떤 크기나 원근감 같은 거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민화라기보다는 오원 장승업이 그린 김영절지도예요. 이 김영절지도는 거의 장승업이 창안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전통은 김영절지도의 그 원류가 된 그림들은 물론 중국의 이제 청공도라든가 백물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형식, 축의 형식의 이런 그 기물을 이렇게 놓는 방식은 장승업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를 크게 그리는 거야. 이게 뭔가가 크게 나오는 거지.
여기와 여기에 어떤 무슨 뭐 현실적인 거리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앞에 뭡니까? 괴석인데 괴석이 이렇게 솥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는 그렇잖아요. 벼루가 왜 이렇게 커? 예? 그러면서 이게 아니 과일은 요만한 거야. 실제로 벼루랑 과일이랑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벼루가 저렇게 클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그 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크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어떤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이 집에 사람이 이 정도 비율로 차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려갖고 집 안에 사람이 있어. 이런 걸 전달하면 그만인 거야. 그 현실적으로 집은 이따만 크고 사람은 작아야 돼? 이런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잘 아까 말한 다시점 이런 걸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말기에 이 말미에 강의 말미에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그 민화의 조용성을 다 응용해 갖고 그린 현대 화가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집 안에 저렇게 사람이 떡하니 두 명이 딱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저런 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비례 상당.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면성. 입체감이 명암을 주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서양의 원근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암법, 원근법들이 이 한국 미술, 특히 동양 미술이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조선 후기에 이제 청나라의 연행사가 있어서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의 무리죠. 그 청나라 사신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이 연행사의 규모가 몇백 명이에요. 거기에는 화가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다 있었어요. 장사치도 있었고 역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 연행사들이 가갖고 연이 뭡니까? 연경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북경. 그 북경을 오가는 사신 일행을 연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경에 가서 북경에 가서 제일 늘 보던 게 뭐냐면은 남천주당이라는 천주교회였어요. 거기에 가면은 천장화가 있었어요. 천장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로크풍으로 이런 어떤 그 종교화가 천사들 날아다니는 그런 막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겠죠. 그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한 주절이에요. 천정을 바라본 즉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오색 구름 속에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살결을 만지면 따뜻할 듯하고 발목이며 종아리는 살이 포동포동 쪘다. 갑자기 구경한 사람들인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벌리고 떨어지면 받을 듯 고개를 젖혔다. 애들이 포동포동 살이 찐 애들이 막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질까봐 가서 받으려고 말이야. 놀래가. 이 그림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천정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맨날 평면적인데 이렇게 입체적인 거 보니까 애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가서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때 충격이 얼마나. 결국은 이러한 이런 어떤 그 서양 회화의 충격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회에 영향을 줘서 아까 강세왕이에요. 아까 김홍도랑 같이 호랑이 그렸던 사람이 강세왕인데 이 강세왕 같은 사람의 영통동구 이런 그림을 보면은 서양화법이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김홍도 역시도 결국은 사면 측량법이라고 이제 옛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책거리도 그리고 수원 용주사에 있는 후불 탱화도 보면은요 전통적인 탱화랑 달라요. 막 입체감이 살아요. 명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전통적으로 민화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책거리죠? 책가도. 이게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청나라에 왔던 이탈리아 선교사이자 화가인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중국의 낭세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책가도 같은 부분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서양의 음영법이라든가 원근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런 그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책거리에 그나마 그런 어떤 입체감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보세요. 이런 우리나라 그림들은 이 민화의 그림들은
되게 여기서 어떤 그 면과 면을 맞부딪혀서 음영을 줘갖고 입체감을 드러내는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뭡니까? 이 포장지 같이 평면적인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제 무슨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린다고 민화에서 평면적이니까는 지 나름대로 막 입체감을 내고 이런 사람인데 그건 그 민화 아니야. 예, 그거는. 예? 그거는 민화는 이 입체감을 못 내서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민화의 특징이에요. 평면적이라는 거. 평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더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그림. 포장지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에 바위나 무슨 꽃병 같은 게 없다 뿐이지 줄기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건 새 그루에 그 이름 모를 꽃을 그린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화조도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핏 봐서는 뭐처럼 보여요? 그냥 평면적인 포장지처럼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민화의 특징인 거예요. 민화의 평면성. 이런 어떤 그 그림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어떤 그 원근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 다 앞뒤고 없고 그런.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우리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보는 몇 가지의 특성들이 민화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형적인 특징들이 우리나라 현대회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찍부터 많은 화가들이 민화의 이러한 조형적인 특성에 주목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장옥진 같은 화가예요. 원래 장옥진에 대한 그 강의도 이게 며칠 강의인데 한두 개만 보고 여러분들 할게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바로 뭡니까? 이게 사람 그리는 게 이 졸라맨처럼 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돼지, 이게 단순화의 대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예? 돼지 이렇게 그리고 소 그린 거 봐요, 소. 근데 이 사람은 소를 아주 쉽게 그리잖아요. 단순화시켜서. 이게 그냥 동그란 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닭도 그래, 닭도. 장옥진은 굉장히 박수은, 이중섭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한국의 근대화가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까치도 이렇게 그리잖아. 단순화시켜서. 나무도 복잡하게 안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아니야. 나무 위에 그린 거 보세요. 이런 좌우대칭. 그리고 아까 그 집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봤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촌스러운 구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 다 수억 원 가는 거예요. 자, 소 그린 거 봐. 아주 단순하게 아까 연꽃 그거 생각 안 납니까? 소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까치도 뭐 원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면 그냥 끝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우대칭에다가 양쪽에 이거 있고 늘 나오는 소. 그리고 저 위에 그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거꾸로 돼 있죠. 저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봤던 의계 그림을 봤죠. 다시점의 기법인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잖아. 아까 저기 의계 그림에서 누워있던 집하고 같은데 이 사람 계속 그렇게 써요. 네. 평면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무 뒤로 길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어 그리니까 마치 나무 줄기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나무 뒤로 이제 길이 여기 집이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있고. 야, 집 그린 거 봐요. 누가 못 그려, 이런 집을. 애들도 그리는 거지, 이거. 이런 거 어디 무슨 미술대회 내면 떨어져, 입선에. 네? 저거. 단순 구도잖아요. 시점 봐요. 이 하나의 그림인데도 여기서 이렇게 선만 가지고 이렇게 포크 단순화시켜 그리고 생선을 먹었더니 뼈만 남았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 개는 본 시점이 어디예요? 시점이 이렇게 위에서 본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는 옆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런 다시점에 대한 그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그림의 개념인 거예요. 저 그림의 개념. 자, 원근감의 비례감 다 무시하잖아, 이렇게. 닭이 이렇게 커? 밑에 있는 개는 훨씬 닭보다 요만해. 왜? 닭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하나의 극적인 그 변화, 민화를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보면서 보기 위한 요 한 사람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제 맨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이 오승윤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그림의 톤이 이래요. 굉장히 서양화를 했지만 한국적인 토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대생이 완벽한 거예요. 이 인체의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완벽한 거예요. 원금이라든가 명암의 처리 이런 이런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눈 덮인 이런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포즈들 날아오르는 이런 포즈들 보면은 정말 아주 뛰어난 대생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작가란 말이에요. 산을 그려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서양화적인 기법으로 유화로 그린 그런 거잖아요. 무등산을 이렇게 그리고 월출산은 단풍이 든 월출도 저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산의 모양을.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좀 더 본고장에 가서 그림을 아버지가 오지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상파의 출발점이 그래서 이제 가서 유학을 오래 안 하고 뭔가 충격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돌아오면서 그림의 세계가 바뀌어 버려요. 거기서 이 사람이 침잠한 게 바로 뭡니까? 이 민화의 세계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그림이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런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아까 산 봤죠? 산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평면성인 거야, 이게 완전히. 도저히 똑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원색과, 원색과 이 기본적인 3단 구도에다가 이렇게 도식화되고, 단순화된 집 모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월출산 보세요. 그 단풍을 그렇게 그렸던 그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건 이런 그림으로 된 거란 말이야. 아까 그 유화가 이렇게 아까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서양에 가면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 민화의 연화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여기에 이제 물고기도 밑에 떠가고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거야. 연꽃들 이렇게. 이 사람 이만익이라는 분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세요. 원근법과 명암법 벗어나 평면성을 회복한 이유. 원근법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도 해외 유학파예요. 평면성을 회복한 거야. 민화가 가진 평면성 얘기했죠. 선의 기능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중심성과 대칭적인 이미지의 배열.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했던 대칭적인 단순한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도 이런 아주 사회 참여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 당시 1964년도 우리나라 못 살 때잖아. 이때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그린 거예요. 이 청계천 그 당시에 이 모습을 판자천 모습을 그린 64년도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고발하고 이런 현실 참여적인 작가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강물은 아주 껌껌한 색깔로 이게 암울한 그거죠. 어두운 색깔. 여기는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형체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저거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는 거예요. 노아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도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 보면 이렇게 테두리 선을 막 사용하는 거야. 명과 면이 아니라. 음영을 주려고 하지 않고 되게 판화로 한 것처럼. 근데 판화가 아니라 붓으로 그린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이것도 아까 말한 민화적인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좌우 대칭에다가 이거 얼마나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사람을 네모 2개 하고 요거로다가 끝내잖아. 그리고 저 까치 날아가고 되게 민화적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은 좌우 대칭.
이쪽에 강아지, 저쪽에 소, 이런 부분들이. 그 이분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먼 산 청운사지만 거의 완벽한 뭐예요? 장생도자, 장생도. 여기 이 호랑이의 뒷모습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그림이 이분이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지. 여러 잘 명성하고 이 포스터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화려한 관복이잖아요. 화려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 복장으로서의 위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평면성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칼이잖아요. 이 암시하는 바가 그 살벌한 칼 사이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그 운명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데. 자,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봤죠. 이러한 미나의 조형적인 특징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현대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차용돼서 우리나라 현대 미술을 풍부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이제 그 미나는 이제까지는 그런 어떤 그 조형적인 특징을 많은 작가들이 차용함으로써 그들의 작품 세계를 살찌우는 그런 데 기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미나 작가들이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미나를 베이스로 한 어떤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내고 잊혀져가는 우리 옛 그림들을 다시 되살려서 오늘의 그림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